예,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승 모색을 하는 주 초반 상황인데요. 예, 시장 흐름 체크하면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오늘도 시황 해설합니다. 오늘은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좀 화면으로 볼게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조금 노이즈도 있고 다른 분기 실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미국이나 우리나 공이 실적 시즌 또 약간의 조정 장세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시장 변수들 체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은 이제 반영되는 게 많고 연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전처럼 이렇게 영향은 적은데 우리는 뭐 삼성전자, LG엔솔에서 벌써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좀 얘기하면요. 미국은 이제 실적 시즌, 우리랑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미국의 실적 시즌이 돌입했는데 미국 주가는 뭐 밀린 것 같더니만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 방향성은 요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중에서도 특히 금융주 관련된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과연 이제 금융 쪽에서 대손 충당금을 얼마나 쌓아놨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예의주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나 대출이 연체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뭐 어느 정도로 경계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했는데. 확실히 전년비보다는 늘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금요일날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중에서 CT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뭐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았고 실적도 좀 부진하긴 했지만 감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감원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 CT은행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AI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잘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그런 이벤트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어떠한 실적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2024년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 지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뭐 지금이 분기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받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시장 여건들을 다 반영하는 건데 국내 증시는 주춤합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줄어들고 있고 반면 뭐 증권회사에서는 반도체 지금이 아주 살 기회다. 목표가를 오히려 계속 올리고 있어요.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개 섹터가 제일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좀 하락하고 있는 포인트 이 부분에 어찌 보면은 자동차라고 하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강한 섹터가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핵심적인 이슈는 뭐 독일에서 우리가 지금 뭐 생산이 중단됐다 이런 거는 단기적 이벤트로 볼 수 있겠으나 미국 내에서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부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임금을 10%가량 인상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GM, 포드,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테슬라까지도 임금을 인상시켰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는 중국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전기차들에 대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조금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전기차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자동차 업계, 2차 전지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반도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10%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즉 말 그대로 2024년도 한국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반도체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를 제외하면은 8%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것이고 메모리를 포함했을 때 10% 중반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돌려 말하면은 메모리가 2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나라의 이제 D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코스피는 올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이 지금 1월 시장에 약간은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1월 말에 있을 세부 실적 발표, 그리고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누적될수록 이제 얼마나 우리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이 그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이틀 동안 공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가 좀 있고, 이란도 좀 이제 거칠게 좀 나오는 흐름들인데, 유가가 좀 오르죠. 유가가 전처럼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이런 게 유가를 올리면서 물가에 좀 부담을 주거나 그런 측면 하나, 시장 부담. 한편으론 정유주나 에너지 같은 해운주 이런 쪽은 좀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국내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품절주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유통 주식 숫자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대주주가 85%가량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작아서 좀 더 변동성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의 이슈에서 가장 이제 많이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국제유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1월 내내 현재 70에서 75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많이 오르진 않았죠. 네, 그리고는 좀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 등락폭이 3% 내외에서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국제유가의 상방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홍해 이슈, 혹은 우리가 겨울철에 지금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혹한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유가의 상방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반대로 경기 침체라는 대전제가 이제 유가를 끌어내리는 포인트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증산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도 미국의 수출량이 역대 최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국제유가의 하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0달러 선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또다시 비축유를 매수할 것이다, 사들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바닥은 70불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요 라인은 공교롭게도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200주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4년도에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제유가는 떨어진다라고 배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경기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업사이드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국제유가가 많이 움직이느냐, 그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들어서 243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2093포인트입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거래가 될 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100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해 이슈가 불거지기 직전 대비로 한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해 이슈가 장기간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운임이 영구적으로 혹은 2024년 내내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홍해를 실제로 운행하는 HMM 같은 기업들은 실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컨디션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건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홍해가 이렇게 좀 봉쇄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건드는 그러한 숫자는 오히려 고금리에 의한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말 그대로 고금리에 의해서 물가가 꺾이고 경기가 꺾이는 속도가 이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운하 관련된 이슈, 그리고 홍해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 압력을 주는 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온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이게 이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이제 밤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장 우세했던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됐는데 이제 친미파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미중 간의 이 대만과 중국,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번질 것이냐,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특별히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글쎄요, 호재냐 악재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총통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총통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의회 구성을 놓고 보시면은 여소야대, 말 그대로 친중 쪽이 좀 더 많은 이제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총통이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미국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은 원래부터 주장했던 이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현상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미국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이 무력적이나 비무력적으로 대만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대만 해상을 공격한다라는 이벤트가 아예 없다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네.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지난번 대만 정권과도 큰 다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이유 때문에 반도체가 급락한다, 나스닥이 급락한다 그러면은 요건 우리가 펀더멘탈을 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주변의 환경들, 주말 사이의 변화들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증권사 목표가 상향 종목을 보고 그 가운데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코멘트를 해주고 계신데 리스트를 좀 보면요. 뭐 다양한데요. CS윈드나 뭐 이런 친환경 쪽도 지난주에 강했죠. OCI 홀딩스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한미약품이랑 통합을 하기로 했는데 벌써 지난주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네요. 종근당, 한미약품, 게임, 바이오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금, 예. 눈여겨보시는 거 있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종목은 결국 아프리카 TV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트위치가 한국을 철수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트위치에서 방송하던 그런 스트리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네이버 아프리카 TV로 많이 좀 이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아프리카 TV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슈는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거의 반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네이버가 그래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많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방송하기에 대해서 혹은 시청하기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 두 플랫폼이 약간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되게 무겁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아프리카 TV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했던 우악굿이라고 하는 그러한 스트리머가 아프리카 TV로 옮기면서 최근에 또 상승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2월 말까지는 트위치가 서비스를 한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결판이 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뭐 약간은 방송에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겠으나 네. 돈이 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TV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청자가 많은 게 돈이 되는가? 후원이 많이 터지는 그런 방송인이 돈이 되는가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 방송인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프리카 TV의 실적이 아무래도 네이버보다는 이게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죠. 예, 네, 예, 집중돼 있다는 그런 점에서 예. 후원 경제가 커지면 아프리카 TV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나온 스트리머들이 예. 치지직으로 가느냐, 숲으로 가느냐. 치지직은 이제 네이버의 그 서비스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는 이제 사명을 앞으로 숲으로 이제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워낙 테이버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 TV 쪽을 조금 더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과 OCI 홀딩스의 통합, OCI 홀딩스가 한미약품을 이제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는 이런 그 사실은 주말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몇 시간, 뭐 하루 있다가 보면 이 한미약품의 그 임성규 회장의 장남이 또 난 몰랐다 이러면서 경영권 분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한미약품이나 OCI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에도 바이오 기업 뭐 부강약품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M&A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심이 좀 있군요. 예, 일단 어찌 보면 바이오 쪽에 관심이 원래 있던 기업이 이번에는 또 한미약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이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계속 임상을 진행을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했었고, 그나마 지금 GLP-1 관련돼 가지고 한미약품이 관련된 이제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되던 시점에서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미 쪽에서는 그 전부터도 이제 전대 회장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이슈가 조금 많이 있었죠. 불거졌던 예. 그런 기업인데, 그곳에서 이제 연장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에 장초에 이제 좀 솟았다가 지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 보시면 2020년도에 이 기업이 9만 원 위까지도 올라갔었고, 그 당시에도 좀 비슷한 이슈도 조금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 뭐 금호그룹도 그렇고 아니면 한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벌 3세로 넘어가면서 이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 임성기 회장이 사실 한미약품을 읽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후에 그런 경영과 관련된 것들이 시간을 주면서 이제 여파가 있습니다. 종목 얘기를 다 못했는데요. 뭐 필요한 종목 있으면 언급하시면서 전략 좀 얘기 마무리할게요. 최근에 올 들어서 보면 한 2주간의 테이버님의 시각 자체는 좀 보수적이었던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블록딜이 뜬 이후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조정이 약간 멈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전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 50일선을 지지하고 그 상황에서 더 하락하지 않는 모습, 50일선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일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대형주에 대한 시선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50일선을 지지하고 올해 2024년도에 여전히 반도체가 좋다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그쵸 1월 초에 생각보다 빠르고 깊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접근을 해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스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AI 관련된 혹은 1월 31일에 있을 FOMC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방향성, 그리고 FOMC에서 나올 이제 페드 연준의 의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전히 이제 1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꼭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1월 30일에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황 해설 테이버 김태형 작가님과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